안녕하세요. MBC TV 특강의 박수님입니다. 여러분, 뭔가 내가 몰입을 하고 있을 때 나도 모르는 열정이 나온다는 거 느껴보신 적 있으시죠? 그리고 또 혹은 내가 열정을 좀 뿜어내기 위해서 뭘 하면 될까라고 고민해 본 적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 몰입과 열정으로 본인의 작품을 펼쳐나가고 계시는 악동 화가로 불리는 분이십니다. 권기철 작가님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악동화가라고 소개받은 권기철이고요. 악동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니까 화가보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마도 제가 규칙적이지 않는 삶 네. 또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뭐 이렇게 작업을 한다 아니면 생활한다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작품이 사실은 좀 말씀하신 것처럼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작품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 삶 자체도 그런 분들은 잘 안 계시는데 아마 그러신가 봐요. 삶 자체 규칙적이지 예, 않고 예, 남들이 이해할 수 없고. 그게 예술의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속성 중에 하나. 네네. 우리 권기철 작가님의 네, 좋은 작품의 속성은 네. 규칙적이지 않다. 또는 어떤 그 룰 속에 갇혀 있지 않다. 이런 것을 벗어나는 것이 좋은 작품의 하나라고 보고 저는 해당 상황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인의 작품을 위해서 본인의 삶조차 불규칙하게 살고 계시는 엄청난 작품을 사랑하시는 분이군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당혹스럽네요. 네.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늘 불규칙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그 작품 중에 많이 개입이 되어 있고 그리고 어떤 작업 자체가 논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작품이 또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작품을 하는 과정에서 A, B, C 순서대로 가지 않고 몸을 던져서 한다라고 아까 제 작품이 그런 데서 오는 부분이 아마 그 지금 방금 얘기를 한 부분하고 연결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더욱더 어떤 작품일지 기대가 되는데요. 사실은 그 제주도 분은 아니신데 지금 현재 그 제주도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청도에 원래 작업장이 있으신데 어떻게 여기 계신 거죠? 저는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서울,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은 제주도에 올해 1년 동안에 이중섭 창작 스튜디오에 입주 작가로 와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프로젝트인지 궁금합니다. 또 이제 뭐 뭔가 프로젝트라고 하면은 또 참여해보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습니까? 그죠? 네. 네네네. 입주 작가가 7명인데 그 선정을 해서 일테면 작업실을 내어주고 그 작업실에서 숙식까지 하면서 작가의 모든 작품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굉장히 제약 없이 작가가 창작에 매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은 있습니다. 그만큼 유명하신 작가라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그렇게 생각하죠? 재미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8월부터는 그 창작 프로그램에 이제 투입이 되셔서 재능 기부를 한다고 들었는데요. 그 어떤 그 활동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이중섭 미술관에서 창작 스튜디오의 네.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작가와 시민의 참여 프로그램, 같이 공감하면서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8월에 2회에 걸쳐서 캘리그라피에 대한 특강 그리고 같이 호흡하면서 글씨를 쓰는 그리고 캘리그라피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어떻게 여러분들의 이미지에 또는 생각에 현실에 생활에 가미가 될 수가 있는가라는 정도를 제가 이제 아마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유명한 작가님과 함께 이제 공동 좀 작품도 좀 해볼 수 있고 어찌 보면은 약간 기술을 조금 배워볼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겠네요. 네, 충분히 그럴 것 같고요. 아마도 굳이 제가 유명하다라고 하면 제 작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될 것 같습니다. 농담이지만. 야, 저는요 공동 제작을 할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이름을 같이 이렇게 딱 이렇게 쓸 수 있는 것만 해도 굉장히
좀 기회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평상시에도 그런 어떤 그 제자들을 양성하시고 또 일반인들과 함께 그런 그 작품을 한번 기획하신 적도 좀 있으신가요? 제가 그 학교에서 수업을 한 지는 20여 년이 되고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같이 수업을 하면서 제가 가르친다라고 하는 입장보다가 아마 제 개인적으로는 학생들에게 무언가를 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배운다. 제가 학생들한테 배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갖지 못한 부분들을 젊은 학생들이 갖는 부분, 일테면 신선하고 상큼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솔직하게 얘기 드리면 제가 작업을 하면서 그 친구들의 좋은 부분들을 제가 암묵적으로 갖고 와서 제 작품에 같이 적용을 하는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제가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보다가 아마 제가 배운다라고 하는 게 더 맞는 얘기일 수도 있네요. 자, 그런데 이제 그 화가로서 이제 제가 듣고 싶은 제가 한 가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요즘 워낙 그 문화 수준이 높아져가지고요. 일반인들도 이 작품을 감상하는 수준이 높아졌다고 해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제 경험으로 비춰보면 제가 개인전을 하거나 기획전을 하거나 했을 때 관람객들이 물어오는 것 또는 이제 그 반응을 살펴보면 상당히 뭐라 그럴까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은 일상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미술이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들어와 가지고 있는데 본인이 읽어내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 또는 그것을 좀 더 뭔가 좀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데 아마 일상적인 허기가 미술 쪽으로 또는 예술 쪽으로 극대화돼서 나타나는 게 그 관람의 형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그 공기철 작가님의 작품을 저희가 잠시 뒤에 좀 보면서 이야기할 텐데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그 작품을 보면서 그 해석을 해내기가 참 사실은 쉽지가 않은데 그런 작품을 보시면서 다 또 말씀하시는 게 다를 것 같아요. 네, 서로 많이 다를 수가 있고 네. 방금 얘기하신 대로 추상이냐 구상이냐 뭐 이렇게 얘기를 나누었을 때는 사실은 전체를 제가 봤을 때 제 작품 자체는 추상입니다. 추상은 은유고 상징이고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어떤 예를 들면 사과가 있는 사과를 그대로 재현해 놓는다라고 해도 이미 그 과정에서는 추상화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시각적으로 평면에 뭔가가 재현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날 뿐이지 그것이 맛이라든지 느낌이라든지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추상화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극단적으로 얘기를 할 때 미술 쪽에서는 굉장히 극사실을 그려놨는데 참 사진보다가 더 정확하게 그려놨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사실은 그게 사진이 아니고 그림도 아니고 가만히 뜯어서 보면 캔버스 천일 뿐이죠. 캔버스 천일 뿐인데 일테면 단적으로 얘기를 한 건데 추상이라고 하는 게 그렇다는 얘기고 그리고 또 재밌는 얘기는 추상과 구상을 얘기를 했을 때 서정주 시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소설은 지상의 얘기, 그 다음에 시는 천상의 얘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간에 대한 개념이고 시간에 대한 개념을 달리 보는 부분이고 시와 소설. 그럼 소설이라고 했을 때 구상이라고 얘기를 적용해서 비유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시는 시공간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추상적인 부분이 상당히 작동하는데 그래서 좀 더 일테면 일반 관람객들이 제 전시를 왔을 때 이게 무슨 그림인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제가 하는 얘기 이윤기 소설가가 이런 비유를 했어요. 책에서 자기 그 형수님이 이사를 했는데 아파트 이사를 해서
벽에 못을 박는데 콘크리트 못 박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못을 박아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멋지게 박아준 거예요. 한데 그것을 두고 아내가 남편 보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정말 여보 고마워 라고 하는 표현, 굉장히 구상적인 표현이죠. 근데 그것을 추상적으로 얘기를 하면 신랑 없는 년은 어떻게 사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추상이라는 거죠. 말하자면 미술도 이 비유와 크게 다르지 않다. 뭐 그렇게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아마 제가 이 비유를 하면서 그 비유가 적절한가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또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추상화 작품을 보면은요, 정말 많은 분들이 저걸 그림이라고 해야 되나?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줄 하나 쭉 그어놓고 작품이라고 그러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점 하나 딱 찍어놓고는 작품이래요. 그걸 우리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난감하잖아요. 그런 점에 그런 분들이 좀 있지 않으시나요? 네, 굉장히 있죠. 당연히 있고 네.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고 실상 저희들 같은 경우는 늘 활동을 하고 늘 작품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선을 이렇게 하나 그어놓든 이렇게 쭉 그어놓든 이것이 이건 좋은 것이야 또는 이것은 뭐 좋다라는 쪽에 못 미쳐 뭐 이렇게 판단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들이고요. 그런데 그 기준이 몇 가지 기준은 있습니다. 그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우리는 모르는 거죠. 보는 사람들. 예. 그런데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게 세 가지 제가 얘기 드릴게요. 첫째, 개인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 한 작품을 두고 얘기를 할 때 정체성의 문제, 그 다음에 거기에 개입되는 사회성의 문제, 그 다음으로 예지력. 어떤 특정한 작품을 두고 얘기를 했을 때 세 가지 기준을 두고 봤을 때 해당 사항이 한 개만 있으면 좋은 작품이 되는 거예요. 좋은 작품이 되는데 예를 들면 그 부분에 대한 예를 들면 어떤 특정 작가의 작품을 봤을 때 개인의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배설물이기 때문에 저절로 개입이 됩니다. 그런데 사회성이라고 하는 것도 개입이 되기도 하지만은 의도적으로 개입을 시키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80년대 유행하던 민중미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런데 사회성이 거기에서 빠진 게 있어요. 우리들이 유아기에 그린 유아들의 작품을 보고 명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사회성이 결여되어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3세, 4세, 5세 그림이 너무 나이브하고 좋은데 이 그림은 명작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거기에서 빠진 부분이 사회성이 결여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다음으로 예지력 같은 걸 얘기를 하면 이 작품이 지금은 이게 작품이라고 말할 수 없는데 멀리 또는 10년, 20년 후에는 이것이 어떤 작동을 일상에서 활용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좋은 작품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방식으로 방금 얘기를 하셨듯이 선이라든지 간략한 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그런 방식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도 관람하는 하나의 방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들으면서도 굉장히 좀 차원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제 아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림을 보거나 작품을 볼 때 이거는 그 만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보는 사람의 것이다. 보는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작품은 그냥 해석이 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편한 대로 말하는 거죠. 그런데 뭐 그 또한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충분히 공감하는 얘기고, 네. 제 어쨌든 개인적으로 얘기가, 제가 작품을 들고 있는 순간, 이 작품을 끝내는 순간, 그때만 제 그림이에요. 붓을 놓으면 이미 그건 제 작품이 아닌 거예요. 해석의 목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런데 공기처럼 사랑이라고 이걸 그린 거예요. 그런데 불특정 다수 관람객이 네. 그걸 사랑으로
읽을 이유가 굳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것을 사랑으로 읽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작품을 와본 사람들. 아하. 그런 그것을 읽어내요. 그래서 특정한 눈으로 특정한 세상을 보는 특수한 특별한 사람이 있는 거죠. 아, 아니 사실 있잖아요. 뭔가 똑같은 게 반복되고 우리가 익숙해지면 그게 서로 약속된 사회적으로 약속되지 않은 건데도 우리가 아 맞아 이렇게 감이 온다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또 권기철 작가님의 그 작품 많이 보는 분들은 아 이 한 줄이 지금 뭘 의미하는구나라는 걸 같이 이렇게 공감을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벌써 많이 아시는 건. 아, 예. 아니, 그러니까 들으니까 좀 알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떤 작품이길래 그렇게 추상적이라고 할까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작품을 저희가 들고 와봤는데요. 자, 일단 제가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작품을 보면서 신기했던 게, 와, 이걸 정말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이렇게 묻고 싶은 예, 신문입니다. 신문. 신문을 이렇게 쌓아놓았어요. 예, 이를 쌓아놨는데 이 작품 이름이 뭔가요? 자, 이게 작품 이름이 어이쿠라고 어이쿠. 하는 예. 어이쿠라고 하는 작품인데 어이쿠라고 하는 건 찰나. 말하자면 의성어인데 우리가 어이쿠라고 하는 게 저절로 나왔을 때 뜻하지 않게 어떤 현상이 순식간에 발생했을 때 나오는 의성어인데 네. 자, 그 찰나가 다시 얘기를 하면 오늘로 오는 거예요. 자,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얘기만 하는 게 신문입니다. 신문 나오는 순간 이미 구문이 되는 거예요. 어제 얘기만 하는 거죠, 신문이. 그런데 이 신문은 2007년, 제일 아래는 2007년이에요. 그리고 제일 위에는 2017년. 그래서 고스란히 지금 11년째 이렇게 쌓인 거예요. 매일매일 제가 글씨를 씁니다. 캘리그라피를 쓰는 게 아니라 그림을 그리기 위한 전 단계에서 손을 푸는 거예요. 아. 손을 풀어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버렸어요. 버렸는데 아 이것이 축적이 되면은 시간이 되고 역사가 되겠구나. 아. 내 개인의 역사가 네. 되겠구나 해서 그때부터는 이렇게 쌓았어요. 와. 쌓아서 전시장에 그대로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여기는 세월이 누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절로 탈색이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시각적으로 노출이 되는 부분들이 많은 거죠. 이제 주는 느낌이.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의 키워드가 더 있습니다. 어이쿠라고 하는 데 순간에 대한 얘기이지만은 한일자 하나. 제 키워드 중에 일즉다 다즉일이 있는데 요거는 한일자가 축적이 돼서 이렇게 덩어리가 된 거예요. 신문지 한 장, 한 장, 한 장이. 이렇게 해서 이 키워드가 다른 그림에도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는 전체일 수 있고 전체는 하나가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런 비율 우리가 두텁한 그 성경을 이렇게 한 권의 두텁한 성경을 한 단어로 요약이 가능해요. 사랑. 그런데 그 사랑을 한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두텁하게 풀어놓은 거. 예, 놓은 거잖아요. 네. 그게 일즉다 다즉일의 형태랑 같은 건데 그 개념이 이런 개념인데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한일자는 출발이기도 하지만 또다시 얘기를 하면 자 하나라고 하는 것은 결핍에 대한 얘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아마 그 부분은 다시 얘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저 밑에는 이제 2007년도의 신문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잘못 건드렸다면 부서질 수도 있는 네, 그래서 굉장히 조심조심 아마 이제 이동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의 일기라고도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이런 사소한 것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엄청난 작품이 된다는 것도 우리에게 좀 신선한 충격이 된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이 신문으로 또 이 작업을 하신 것 중에 제주도에 오셔가지고 신문 작업하신 게 있으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신문 위에 작업한 부분들인데 신문과 제 개인적인 함수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졸업을 하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6년을 신문 배달을 했습니다. 신문 배달을 하고 신문사에서 새벽에 4시부터 신문 배달하고 방과 후는 신문 수금을 하는 거예요. 수금은요? 네, 수금을 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신문과 저의 관계가 아주 굉장히 내밀하게 깊습니다. 신문에서 나오는 잉크 냄새, 그 다음에 간이 옅은 이 넘길 때의 느낌, 이런 느낌이 이미 이제 체화되어 있다라고 보는데 그 위에다가 뭔가를 자 어제를 지우는 거예요. 오늘, 현재. 지우는 행위를 오늘 하는 거죠. 일테면 인간 세상에서 그 사람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도 내일 사라지는 게 아니고 오늘 사라지는 거죠. 근데 어제 나왔던 어제의 얘기를 지우는 거예요. 그런 그 내용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작업을 한 것은 제주도에 오면서 환경이 바뀌면서 이렇게 나오게 된 거예요. 아, 그럼 기존에 살고 있던 어떤 본인의 그 도시 속에서 육지에서의 삶을 잠시 이제 지우는, 제주도에 있으면서 잠시 지우는 어떤 정화 작업이었다고 보실 수 있겠네요. 벌써 학습이 굉장히 많이 되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동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그 작업 자체가 드리핑 기법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왜 자 추상하냐, 앞에 보셨어도 마찬가지로 좀 힘드셨을 거예요. 신문에다 뭐 그냥 이게 뭔가 색칠만 해놓으셨는데 이렇게, 예, 이게 드리핑 기법이라고. 네네. 예, 드리핑 기법이 어떤 기법인 거죠? 자, 그 드리핑 기법 같은 경우는 제 같은 경우는 친다, 뿌린다 라고 하는 그 기법인데, 신문 작업을 설명을 하면서 한일자, 하나일자, 일특다다지 얘기를 한 거 있습니다. 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는 보면은 한일자의 변주입니다. 전부. 한일자의 변주인데, 자, 우리가 원천적으로 제가 이제 원천적으로 고민하는 부분들은 이런 게 있어요. 자, 직선이라고 하는 부분, 한일자는 직선인데 원천적인 직선이 있나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바다에, 제가 제주 와서 극명하게 느끼는데, 수평선을 보면은 굉장히 수평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극대화돼서 크게 봤을 때는 곡선이잖아요. 네. 예, 둥그니까. 한데 직선이 곡선으로 가는 것. 자, 그 변주에 대한 얘기가, 자, 이렇게 직선이 하나의 변주가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선은 면으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회화의 가장 기본 단위입니다. 점선면. 여기는 점선면만 가지고 이렇게 추상화되어 있는데, 그럼 그건 무슨 얘기야? 아까 얘기했던, 자, 하나가 전체고 전체가 하나가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들으셨죠? 네, 그래서 정말 이걸 보시면은 저게 뭘 말할까 했는데, 이제 듣고 보면 좀 그렇다는 생각이 좀 드시죠. 네, 그래서 정말 대단하신 작가님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듣는 순간, 야, 저런 어떤 숨은 뜻이 있었구나.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요. 사실 이제 뿌린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붓으로 이렇게 그리는 건 우리가 좀 흔들리면 잘못됐다 뭐 이렇게 해서 인정하지만, 뿌린다는 자체는 내가 요런 모양을 만들어야지라고 했다고 해서 그렇게 뿌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오류가 좀 많이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 자, 자기가 작동을 하고 무자기가 작동을 하는데, 일테면 제가 계산된 부분이 있고 계산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자, 우연히 필연을 만든다라고 하는 부분이 제 작품에 많습니다. 맞는데, 근데 세상 아마 삶에도 그런 게, 일상에서도 아마 그런 게 있지 않나, 많을 겁니다. 근데 제 작품 같은 경우는 어떤 평론가가 제 작품을 보고 몸 그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동의합니다. 그 평론가는 저를 읽어낸 거죠. 전체를. 한데, 자, 왜 몸 그림이냐라고 했을 때, 자, 뿌린다.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뿌린다. 이것을 이렇게 뿌릴까 저렇게 뿌릴까라고 하는 자귀, 계산.
처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가야지라고 했지만 사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출발은 하지만 그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오는. 이를테면 그래서 열 작품을 했을 때 9작품은 거의 생소한 면들을 다시 보게 되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즐기고 몸으로 익숙하게 처리를 하고 있다가 보니까 아마 악동이라는 얘기, 앞서 얘기했던 그런 거, 그 다음에 추상에 대한 작품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한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다작이 되고 이런 것과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권기철 작가님이 이제 악동이라고는 했지만은 본인만의 어떤 이게 고통이 어떤 이 작품에 굉장히 또 밑바탕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적에 어떻게 보면 좀 화가로서는 치명적인 그런 사고가 있으셨다고요. 근데 제가 그 제 첫 기억이 5살 때예요. 5살 때인데 5살에 이 손이 이렇게 날아갔어요. 시골에서 작두, 이 작두 이게 날아갔는데 그래서 이게 안 돼. 지금 이 상태예요. 이 붙여놓은 상태니까. 그런데 오른손이니까 5살 때 첫 기억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사고의 기억은 전혀 없어요. 굉장히 그것이 나중에 이제 안 사실인데 내 스스로 기억을 지워버렸대요. 그런데 이 오른손에 여기서 붓을 끼워서 아까 그런 작업들을 다 하는 거예요. 네. 아주 섬세한 작품은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끼워서. 그런데 힘을 써야 되는 작품은 이 또 왼손으로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것이 상처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하지만 제가 상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 제 기억에서 지워버렸겠죠. 그런데 이것이 몸은 기억하고 있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은 한 번씩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상처가 저는 상처라고 생각하지 않고 결핍. 그런데 그 결핍이 몰아가는 힘이 반대급부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가져가려고 하죠. 그죠. 뭔가 부족함이 있을 때 우리는 더 노력을 하게 되니까 어쩌면 또 그 부정적일 수도 있는 내가 지금 손이 이렇게 불편해서 작품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섬세한 작업을 오른손으로 하고 왼손으로 힘이 있는 작업을 하면 되지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더 그 에너지원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거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네. 자, 근데 우리 선생님이 이제 좀 전에 그 신문 얘기도 하셨잖아요. 중학교 때부터 신문을 이렇게 배달하고 하셨다면 좀 약간 어렸을 때에 좀 그 고난의 시기를 보내셨다라는 것 같은데 글쎄요, 뭐 아까 고통이 있어야 작품이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거의 대부분 연예인들도 보면은 이렇게 스타가 되신 분들은 어렸을 적에 저는 물만 먹고 학교를 다녔어요 이런 힘든 시절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사실 정말 작품에 도움이 되나 봐요. 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마 중고등학교 때 이미 말하자면은 6년을 고스란히 사회성을 체득했다라고 저는 보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어떤 사회에서 발생하는 현상들에 대해서 이게 왜 이렇게 힘들지라고 하는 생각들이 희석이 되는 거예요. 힘들지라고 하는 생각이 외려 작품하는데 동력이 된다 그럴까? 그런 쪽으로 작동을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역경이 경력이 된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힘든 것이 오히려 우리 삶에 있어서 오히려 스펙이 되기도 하고 그게 힘이 되기도 하는데 특히 작품하시는 분으로서는 남다른 어떤 시각이 생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근데 좀 전에 저희가 그 청도에 계신다는 말씀을 드렸죠. 작업장이. 근데 청도의 작업장이 꽤나 유명하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작업실이 또 이렇게 작업실을 또 작품으로 이렇게 또 사진을 이렇게 사진을 찍으신 거죠. 네, 이렇게 작업실을 굉장히 무질서 아까 얘기하셨죠. 불규칙 느낌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뭔가 자유가 느껴지시나요? 네. 제 작업실인데 지금 청도 작업실이고 무질서라고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질서 정연한 네. 제 개인에게는 어디에 가면은 칼이 있고 어디에 가면 작은 붓이 있고 어디에 가면 큰 붓이 있고 정리가
1에서부터 100까지 다 돼 있는 거예요. 아, 보통요. 예. 이렇게 해놓고 있으면은 부인들이 난리가 나고요. 말씀하실 때 제가 오늘 한 가지 터득한 게 있습니다. 질서 정연하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깔끔하게 정리된 것이 아니라 어디에 뭐가 있다라는 걸 알기만 해도 정리가 잘 된 것이다라는 어떤 새로운 개념이 생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정리가 잘 된 이 작업장. 네네. 왜 그렇게 유명한 겁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구경 오신다고요. 유명한 건지 잘 모르겠고 그런데 작업실이라고 하는 것은 제 개인한테는 치외법권의 지역이에요. 가령 그 안에서 제가 작업을 혼자 할 때에는 어떤 다른 외부인 침입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행태가 굉장히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제 작업실이 그 엄격한 공간 구분을 해놨어요. 여기는 작업을 하고 이쪽에서는 쉬는 공간, 음악을 듣는 공간, 이쪽에는 또 그 입체 작업을 하는 공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공간이 큰데 왜 청도까지 가게 됐느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네. 대구 도시라고 네. 하는 데에서 자본이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밀리는 거예요. 변방으로. 그렇게 해서 청도까지 간 겁니다. 그게 솔직한 얘기. 일단은 공간이 커야 되니까 사실은 뭐 이제 집세나 뭐 이제 뭐 땅값도 있을 것이고, 네. 그리고 그 이유도 있지만 또 제가 알게 된 사실이 시끄러우시답니다. 예, 그래서 도심에 있으면은 신고를 많이 당하신다는 이게 무슨 얘기죠? 그거 예. 제가 도심에서 작업실을 오랫동안 하면서 제가 음악을 틀어놓고 작업을 하는데 음악을 굉장히 크게 틀어놓고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음악을 왜 트느냐?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예열하는 부분인데 그럼 굉장히 크게 들어야 돼요. 어느 정도 이 작업 자체가 굉장히 격한 작업이기 때문에 크게 틀어놓고 듣다가 보니까 어떤 복합 공간 같이 사무실을 쓰는 이런 공간에는 있지 못하고 쫓겨나고 이런 경우가 돼서 이렇게 가는데 또 청도라는 시골로 가니까 크게 틀어도 그런데 제약이 없고 그리고 새 싸고 넓게 쓸 수 있고 뭐 이렇게 되니까 청도까지 간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장단점은 있죠. 상당히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자유로운 부분. 새벽이 돼도 24시간 내에 크게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더 붙여서 작업이 더 잘 될 수 있는 요인이 더 많아지는. 그렇죠. 도시에 이제 인근에 있는 사람들처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불을 켜서 활동하고 몇 시는 불을 꺼야 되고 조용해서 잠을 자 이런 어떤 규칙이 없으니까 왜 작품하시는 분들은 한번 느낌이 오면은 그 느낌을 끊지 못하고 계속 가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아주 편안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리듬인데 작업을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의 리듬인데 그것이 어떤 경우든 방해받아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방해받는다라고 하면 그것을 다시 되살리는 데는 굉장히 오래 걸리니까. 네. 최장 시간으로 이렇게 그 느낌이 와서 계속 작업을 한 게 한 몇 시간 정도 되시는 거예요? 잠을 안 자고 얘기를 했을 경우에는 한 3일 정도 그냥 쭉 밀고 이틀 3일이 가는구나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잠은 그 뒤에 이제 몰아서 자는 거죠. 3일 동안 그러면 잠도 안 자고 계속해서 3일 정도는 안 자도 크게 문제되진 않습니다.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음악의 힘이군요. 그럴 수도 있죠. 네. 음악을 워낙 좋아하고 음악이 하나의 음악은 시간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그 시간에 대한 얘기를 공간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함수 관계가 밀접하죠. 네. 그런 부분. 좀 궁금한 게 개인적으로 어떤 음악을 좀 들으시면 이 필이 확 와요 오실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예, 정말 그 재밌는 질문이신데 아주 섬세한 작업을 할 때는 클래식. 굉장히 지금 이렇게 선작업 격하게 하는 거는 메탈, 락 이런 쪽 구분이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도 좀 뭔가 부드러운 거 참 이렇게 뭔가 침착해야 될 부분은 클래식이라는 게 생각이 나고 당연히 역동적일 때는 이렇게 락 이런 게 생각나는데
그림 작품에도 거의 비슷하다고 보네요. 네네, 그렇죠. 그 리듬에 몸을 실어야 되는 거니까. 아. 실어서 가야 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러면 리듬에 몸을 실른다라고 하면 무용가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있겠죠. 네. 그런데 제 그림도 그런 부분들이 많죠. 혹시 그러면은 이렇게 촥 뿌리고 한번 춤을 이렇게 추시고 다시 착 하고 혹시 이 춤도 이렇게 또 추시나요 중간중간에? 그거는 제가 의식하지 못했는데 아마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작품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붓을 드는 행위까지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붓을 들고 끝날 때까지 한 작품이 끝날 때까지는 생각이 없습니다. 내가 무슨 행위를 하고 있는 거지? 일테면 무아지경이라고 해야 되나? 예. 그런 행위에 빠져 있기 때문에 딱 결과물이 붓을 놓고 결과물을 봤을 때 다시 그쪽으로 가는 거죠. 생각으로. 사실 좀 그 말로만 들었을 때는 과연 저렇게 될까? 하나의 최면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순간적으로 나를 벗어나서 뭔가 나도 모르게 뭔가 하고 있다라는 그런 그게 이제 작품인 거죠. 아, 네, 대단하십니다. 고통이라고 얘기해요. 예, 고통, 예. 꼬집으면서, 꼬집으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선생님의 작품을 뭐 앞으로도 많이 저희가 접하게 될 텐데, 앞으로 그리고 또 우리 그 권기철 작가님만의 그 작품의 세계, 자화상이라고 할까요? 네. 네, 오늘 또 저기 자화상이라는 제목의 그 작품을 오늘 가지고 오셨는데, 자화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 주시겠습니까? 네. 자, 제 자화상인데 이 그림과 이 그림은 분리돼 있질 않아요. 한 그림이에요. 한 그림인데 혹시 이쪽에 제 얼굴이 보이시나요? 눈이고 코고 입입니다. 눈, 코, 입. 추상화는 이렇게 저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우리는 보이죠. 한쪽 눈은 없습니다. 자, 이것은 말하자면은 일종의 제 얼굴. 근데 이것은 그냥 그야말로 순수 추상이에요. 자, 그러면 제 얼굴이 이렇게 표면적으로 나타나고 제 안의 심리 상태는 이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제 자화상인데 일테면 자화상을 그려놓고 왜 이렇게 찢었어? 또 찢었습니다. 네. 마음에 안 들어서 찢었느냐? 아니요.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마음에 들었는데도 찢었어요. 자, 일테면 폐악적이라고 해야 되나 성격이? 좀 극단적으로. 자, 제 모습이 제가 표현하는 게 그다지 즐겁지 않은 거예요. 네. 그런데 제가 소설로 비유하면 소설가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즐거운 소설을 쓰고 경쾌한 소설을 쓰는 작가들은 대부분이 염세적인 작가예요. 현실에서는. 근데 현실에서 소설 작품 자체가 염세적인 작품들은 일상에서 굉장히 반대로 경쾌한 이런 분들의 작가가 많습니다. 거의 많습니다. 이런 방식의 제 모습을 이입을 시켜놨다라고 하는 자화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를 생각했을 때 그다지 건강한 생각에 건강한 사회성을 가지고 있질 않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은 제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좀 약간 속상한 듯한 뭔가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제가 제 모습을 봤을 때 뭔가 이게 마음에 들진 않는 점이 있는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 왜 개그맨이나 무대에 서시는 분들이 또 그렇다고 하잖아요. 남들 앞에서는 그렇게 막 웃고 남을 웃기려고 하지만 정작 가정에 돌아가면 본인은 웃지 못하고 가족들을 웃기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들 또한 아마 우리 작가님처럼 본인의 삶 자체가 썩 뭔가 좀 이렇게 마음에 들거나 만족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작품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셨다라고도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요, 그 작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작품의 완성은 또 제목 아니겠습니까? 아까 어이쿠라는 제목도 굉장히 재밌었잖아요. 근데 또 우리 권기철 작가님의 작품들은요, 이 제목이 또 이렇게 재밌는 걸로도
예, 알려져 있는데 어떤 그 또 재미난 제목들이 있을까요? 제가 제목이 구상 작업을 할 때에는 소리, 하모니 이렇게 가다가 추상을 하고부터는 어이쿠 봄 간다. 그 다음에 어이쿠 봄 간다 다음에 시리즈가 그냥 봄 간다도 없이 그냥 어이쿠로 왔는데 제가 이렇게 오게 된 것은 까닭은 문학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부분. 자, 문학을 좋아한다, 음악을 좋아한다, 그다음 공연 예술을 좋아한다. 이러다가 보니까 그에 대한 공통분모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문학이라고 하는 부분과 음악, 그다음에 미술, 그게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어떤 시집이라든지 어떤 문장이라든지 그것을 몇 번씩 곱씹어 가지고 거기에서 발췌를 해서 제 키워드와 맞는 제 작품 생각하는 줄기와 맞는 부분들을 가져오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오기까지는 주변 제 친구, 시인 친구들이 많아요. 네. 그런 부분도 아마 작용을 하지 않나 생각하네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작품을 만들어 놨을 때 그 작품, 그러니까 뭐 화가라고 하면 그림 잘 그리는 사람, 노래, 뭐 음악을 하시는 분은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권기철 작가님은 그게 별개가 아니다. 그림과 음악과 그러니까 어떤 그 제목 하나도 굉장히 문학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하나의 융합인 거네요. 그렇게 융합이 완성이 된다. 질서가 있으신데요, 굉장히. 평론가 이상으로 정리를 해주시네요. 우리 서로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건가요? 거기 제목을 뽑을 때 사실은 제목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 키워드를 뭐 하나의 키워드가 전체를 관통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크게 관람자들이 봤을 때 크게 작용을 하지는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인데 그러면 일종의 관람자들이 작품을 감상을 할 때 먼저 선행돼야 될 부분들이 있다. 그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작품 제목 보지 말 것. 그 다음에 이 작가의 이름이 누군지 보지 말 것. 보지 말고 그냥 작품만 보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선입견이 배제된 상태에서 그대로 미리 들어옵니다. 이게 내 친구 작품인데, 이 유명한 누구의 작품인데 이렇게 되면은 이미 선입견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 감정이입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렇게 안 보는 게 좋으실 것 같고, 그래서 거기서 덧붙여서 하나의 보충 설명이 필요한 작품이 분명히 있습니다. 현대미술의 개념미술 같은 경우는. 하지만은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작품 제목과 관계없이 보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제 개인적인 제목을 다는 것은 뭐 문학적인 부분에서 많이 차용을 한다,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권기철 작가님 얘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좀 깨달은 게 있다면, 우리가 기존에 지금 뭔가를 감상하러 갈 때는요, 내 것이 아닌 그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하기 위해서 갔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뭘 말하려고 한 거지? 그걸 자꾸 캐내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진정 그 감상한다기보다는 뭔가 끌려가는 느낌이 들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해석하고, 앞으로 계획을 좀 한 말씀 해주시면서 또 인사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앞으로 계획은 없어요. 무질서 하세요. 규칙이 없어요. 네. 없고, 질문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상투적인데 네. 아마도 내년 후년에 전시를 계속 하고 있거나 네. 그림을 계속 그리고 있거나 네. 그러겠죠. 네. 살아있는 한 작품을 계속 하고 계시겠죠.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네. 자, 우리 어떻게 보면은요, 질서, 그러니까 무질서 속의 질서를 찾는다는 말도 하고요. 그리고 또 정말 내가 진정 찾아가야 될 게 무엇인가를 모를 때
우연히 찾아지는 것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는 행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우리 권기철 작가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찾을 수 있는 무한한 어떤 가능성들과 그리고 또 이 뿜어낼 수 있는 열정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대한 더 좋은 팁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멋진 작업 저희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제주도에서의 행복한 삶 앞으로 많이 나눠주시고 작품을 많이 남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